오늘은 2월 28일이고 제 473회 주간 세미나입니다. 오늘 공부할 논문은 매년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어구의 연간 유실량 추정이라는 논문이고요. 장윤정 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 저자는 켈시 리차드슨이라고 FAO에서 폐어구를 연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폐어구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셨어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를 시작해 주세요.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어구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요를 보시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폐어구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량을 추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총량은 조금 불명확하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양을 추정하려고 인터뷰나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추정치를 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약 연간 총 사용하는 어구의 2% 정도가 유실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버려진 분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추정치는 날짜가 있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추정치는 날짜가 있고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어부들과 인터뷰하고 손실량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망, 권창망, 저인망, 준악, 통발과 더 5가지를 중심으로 유실량을 추정했습니다. 네, 아래 사진 첫 번째 보시면 다 아시고 계시는 자망입니다. 두 번째는 건창망입니다. 세 번째는 통발, 장어 잡을 때 쓰는 통발에 쓰는 준악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맨 오른쪽의 사진은 통발과 덫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어구는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인터뷰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치를 다시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연간 2% 정도 유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 총 7개 국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페루, 벨리즈, 아이슬란드, 모로코,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어업이 많이 일어나고 뉴질랜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국가들은 어업이 많이 일어나는 상위 랭킹 국가 혹은 대륙별 대표적인 국가로 추정되는 국가 이렇게 해서 7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다시 계산한 숫자들을 보면 예를 들어 자망은 총 사용량의 연간 0.8% 정도 유실되고 제일 많이 유실되는 것은 트롤넷입니다. 트롤넷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심의 중간층에 위치한 것보다 아래에 위치한 것이 제일 많이 유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 약 1.82% 정도 유실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구 유실률과 선박의 크기에 대해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선박의 사이즈인데요. 선박의 사이즈를 또 어떻게 계산했냐면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례해서 선박의 사이즈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는 유실률입니다. 그래서 길넷 같은 경우에는 남색인데요. 남색을 보면 남색보다는 준악, 롱라인 장어 잡을 때 쓰는 그 어구가 제일 많이 유실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혹은 건창망, 트롤넷도 많이 유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선박의 크기가 4번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유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박의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커질수록 기술이 더 좋은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피겨를 보시면 모든 종류의 그물은 여기 한국과 가까운 아래 유실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A는 모든 종류의 그물, B는 통발과 덧, C는 준하게 메인 선, D는 후크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모든 종류의 그물과 갈고리가 제일 많이 유실되는 곳을 볼 수 있고, 그물은 특히나 여기 한반도 아래쪽에서 많이 유실되는 것을 알 수 있고, D를 보시면 갈고리는 거의 모든 바다에서 많이 유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사실 많이 사용하는 곳에 따라 더 많이 유실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모든 그래프고요. 논문을 잠깐 처음부터 보시면은 일단 해여구가 해양오염에 많이 기여한다.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고 이것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정확한 추정치가 필요한데 이때까지 사용했던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아서 이 논문에서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오션에서 했던 어민 설문조사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전 세계 7개 국가의 451명의 어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총량은 그래서 폐허구 유실률, 여기서 말하는 1.82%,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유실의 양, 전 세계 어획 노력의 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effort라고 말해서 어떤 effort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획을 하려고 들인 노력의 양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어획에 들인 전기의 양하고도 같아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82%로 나왔다. 유실률은. 그래서 쌍끌이 트롤넷, 그러니까 배가 양쪽에서 끌고 가는 그물 같은 경우에는 배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잃어버릴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넷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더 많이 유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유실된 어구, 그리고 선박의 크기, 그 다음에 어구의 자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구가 어구의 위치,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어구의 종류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시피 소형 선박일수록 어구 유실이 많습니다. 대형 선박일수록 어구 유실이 적은데 기술이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 선박에서는 대형 그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유실되어도 절대량이 커서 통계치에 좀 많다고 잡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 가까이 있을수록 유실률이 높은데 아마도 바닥의 구조물이나 지형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유실되는 것을 보면 건창망이 제일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ffort measure, 어획을 위한 노력량을 여기서 사용된 전력량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곱하기 day라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전기를 썼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추정치한 결과는 2019년 추정된 양보다 적었습니다. 숫자가 적게 나왔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줄어든 이유를 뭘까 이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어구의 질과 선박 기술이 향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구 실명제 그리고 추적, 유실지 신고하는 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구가 조금 덜 유실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이자 문제점으로는 어업인의 낮은 신고율, 그러니까 이 설문에서는 어업인을 실제로 이제 만나서 그분들의 추정치를 들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적 응답 편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유실되진 않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금 추정치를 낮게 하거나 아니면 유실이 적게 된다고 신고하기 때문에 연구자나 NGO보다 좀 낮게 신고하기 때문에 조금 이 연구에서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점을 확인했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추정치가 조금 적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추정해 본다면 어구의 종류, 크기, 새는 단위 뭐 같은 게 엄청 다양하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통일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적게 나오는 걸 수도 있다. 이때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이런 단위들을 취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여서 많이 버려진 폐역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폐허구 발생량 혹은 피해라는 그 카테고리랑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량이란 그 역량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구는 불법 조업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추정치를 낼수록 법 제정하거나 아니면 위험 평가하는 하는 사회적 카테고리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치를 낸 것을 이용하여서 폐허구의 유실 방지 그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일단 이 설문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요. 어구 5종류, 아까 보신 준학, 자망, 권창망, 통발과 덫 이렇게 5가지를 메인으로 잡아서 설문이 되었고 7국가를 대상으로 15명, 각 나라의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이 활발한 지역이나 대륙을 선정하였고요. 설문 수행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에는 어부가 생각하시는 총 유실량, 1회마다 한 번 조업할 때마다 잃어버리는 양, 잃어버리는 어구의 크기, 혹은 내가 조업이 나갈 때 컨디션이라든지를 물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문은 1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민을 선정하거나라기보다 일단 그 항구에서 직접 섭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항구에서 5에서 15분 정도 가능하신 분들을 소개받았고 아무래도 어민을 미리 섭외하거나 찾아다니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노우볼 샘플링이라고 소수의 응답자를 찾은 다음에 이분들로부터 다른 또 어민들을 소개받는 형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민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실 어구의 총량은 여기서 냈던 추정치 곱하기 2015년의 어업 노력량, 그러니까 전기량에 대해서 전기량을 곱하면 유실 어구의 총량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총량을 구해봤는데요. 유실량, 선박 크기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을 선정해서 총량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갔다 와서 피곤하실 텐데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고 논문에 대한 내용이나 궁금한 것도 참고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좀 바꿔주시면 그러면 줌으로. 중국은 안 나갔네. 이거만 볼 수 있다. 이거는.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자가 쓴 논문 중에 아주 꼭 이 논문하고 같이 읽어야 될 논문이 Challenges and Misperceptions Around Global Fishing Gear Loss Estimate라고 있어요. 이 논문하고 2009년에 FAO 폐어구 논문 하면 아주 전설적인 보고서가 있죠. 그 보고서에 64만 톤이 폐어구다라는 추정치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한 게 조금 아까 읽어드린 Challenges and Misperception Around 똑같은 저자가 쓴 거예요. 그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논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Estimates of Fishing Gear Loss Rate at Global Scale. 나중에 제가 텔레그램 올려드릴게요. 이거 우리 발제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망의 5.7%, 홍발 출랩의 8.6%, 그 다음에 모든 선 뭐라 그러지? 밧줄 같은 그런 선 종류의 어구는 29%가 유실된다고 본인들이 썼어요. 2019년에. 그거는 근데 논문들에서 그 메타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거에 분류를 해서 쓴 논문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설문하거나 그러지 않고. 근데 거기서 5.7이나 8.6이나 29%보다는 이 논문은 1.82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으로 쓴 논문 같아요. 궁금하신 거? 제가 많이 큰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설문 많이 해보지만 안 들립니다. 저기 계셔서 이게 마이크가 가까이 오셔서 말씀만 이걸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설문자 숫자가 너무 찍어요. 그 국내 같은 경우 우리가 조사할 때는 거의 100명이잖아요. 보호에서 100명 이상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한 국가가 15명이라고 451명이에요. 7개 국가 아니었어요? 총이 451명. 451명이요. 네. 이거 서플멘터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적은 건 맞고요. 서플멘터리에 방금 말씀하신 국가별 이게 나오는데 15명 내외로 했다는 건 사실 적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자기들이 약간 프리미너리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나?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의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참고했던 FAO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이제 상세하게 보완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텔시 리차드슨이 FA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하거나 다른 자료들도 비교해서 논문을 내겠지만 이런 논문을 보면 항상 메타데이터를 다른 논문을 분석한 거든 본인들이 설문을 한 거든 어쨌거나 우리가 실제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오류가 훨씬 더 크다라고 감안을 하고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데이터를 내기도 힘들다라는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나라에서 100명 하는 것보다 7개 나라에서 451명 하는 게 더 어려울 거야. 그 나라에 가서 며칠이나 열흘쯤 있으면서 한 100명쯤 하면 좋겠는데 7개를 100명 열흘쯤 있으면서 돌아다닐 그럴 여력이 나지 않겠죠. 액날리지먼트에 보면 각 나라별로 설문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그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텔지를 같이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협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린허브에 100명 해줘. 대만에 가서 100명 해줘. 뭐 이렇게 해서 아시아만 해도 제 생각엔 451명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오션도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저기 설문 참가했던 사람들 책임자겠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전력량을 어떻게 설문지에다 넣었을까요? 그게 사용하는 그래요? 전력이라기보다는
엔진의 호스파워를 전력으로 이제 표준화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킬로와트로 변환하지 않았을까? 배 동력 엔진 출력, 엔진 여기에- 출력이라고 네, 엔진 출력이라고 엔진 파워라고 그래프에 나와요. 몇 마력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배가 크다면 마력의 수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거는 리즈너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스플멘탈이나 어디에 요 엔진 파워와 상관관계에 대한 그림이 있었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들이 리니어 모델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낚싯반을 잃어버리는 숫자하고 엔진 파워 사이에 시그니피컨트한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걔를 요 베스트 모델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후크 로스트와 엔진 파워의 로그 치의 이 계산식을 S 스무딩, 영어로 스무딩, 우리말로 평활하는 식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그걸 찾아봐라고 한 다음에 걔가 베스트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프리딕트 해라. 그렇지. 그 베슬 사이즈당 훅의 로스트는 베스트 모델에 기반했을 때 몇 개야? 라고 그냥 아래에서 계산하라고 이 재밌는 건 이 표현 이대로 아래에서 딱 넣어줍니다. 이게 코딩이에요. 놀라운 건. 그럼 지가 알아 찾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표 베슬 사이즈 곱하기 그 뭐지? 선박의 출력 곱하기 조업 일수 뭐 이런 걸 이제 곱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사례들을 다 곱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까 시그니피컨트한 릴레이션십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단순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이 엔진 그걸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건지 또 제가 설명을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인공지능의 그 배경 방법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뭘 원래 했냐면 자동차 아까 그 뭐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계를 시간과 그 가속 이후가 이제 선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초 후에 속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얘를 그냥 직선으로 하면 이렇게 잘 안 보여주잖아. 잘 안 보여주는 데다가 그걸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뭔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그 직선으로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 말은 이 회기식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못 풀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 아까 봤던 이 S자 있죠. S자 이게 궁금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S를 타임즈에 대한 함수로서 계산해봐 라고 하는 걸 평활을 엑셀 그래서 평활 기능을 써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잘 예측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 보면 식이 비즈함수가 우리 저기서는 몇 개였지? 8개였나? 여기서 8개가? 여기서 8개. 어쨌든 요 엄청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GAM이라고 하는 일반화 가분 모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설명하는 게 지금 우리 논문에 나와 있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추정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개의 함수들이 같이 쓰인 거예요. 결합돼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데 걔를 갖다가 아까 여기서 했는 그 우리 논문에서 했는 것처럼 베스트 모델을 찾아 라고 한 다음에 베스트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프리딕트 해줘 라고 하면 그 계산을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 R에서.
너무나 놀라운 게 간단한 아주 간단한 이런 표현으로. 근데 이게 인공지능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게 이 곡선이 그냥 곡선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에서는 얘가 축이 수천 개, 수만 개 그려져 가지고 요걸 제일 잘 표현해 주는 직선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인공지능에서 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챗GPT에 다음 단어를 뭐 써야 될지, 다음 문장을 뭐 써야 될지를 다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배경에 이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뭐 파라미터를 몇 개를 할 건지, 이게 지금 이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진 않은 게 뭐 그렇게 쓰고 있다. 그거를 조절을 하죠. 그렇죠. 제일 적당한 아주 거. 적당한 게 변수를 많이 넣으면 얘도 마찬가지고 이 모델도 AIC를 같이 통해서 20개를 넣든 30개를 넣든 지가 어느 걸 빼고 어느 걸 좋을지 가장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점이 많이 찍혀 있는데 그나마 곡선으로서 가장 그 점들을 잘 반영해서 그릴 수 있는 거를 찾아봐서 그걸 찾을 때 어떤 변수를 빼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파워가 넣는 게 좋지가 않아요. 넣어봤자 이렇게 그 많은 점이 막 이렇게 번져 있을 때 가운데쯤으로 볼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엔진 파워를 넣음으로 인해서 별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고 하면 그 변수를 빼버리라고. 그래서 옛날에 과적하고 안 된 말인 거예요. 과적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안 된 말. 과소는 아니고. 과소겠죠. 과소인가요? 근데 네, 그래서 과적도 아니고 과적합이 갑이 이제 안 오버 좋다는 거지. 오버 피티드 된 그리고 거고. 언더 피티드도 안 좋고 오버 피티드도 안 좋다라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너무 많이 정하면 너무 그 데이터에 맞추기 때문에 그게 과적합이죠. 네, 그게 네, 과적합이고 너무 적게 해도 네. 안 좋아요. 그 이론이 비슷하다는 건 잘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거 올려주세요. 어떤 사이트를 찾느냐가 어떤 사람은 설명을 잘 해놓고 어떤 사람은 설명을 잘 못 해놔서 구글링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요거를 참조해야 돼요. 네. 잘 찾은 거를 보고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아무튼 폐허구 문제는 우리도 관심이 많고 세계적으로 폐허구 관심을 갖는 그룹들이 많이 있어서 보다 많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속 평가하는 대로 인터뷰가 좀 제 생각에는 고르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과 돈 이것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 뭐 이렇게 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설문보다는 네, 설문보다 공청을 해가지고 해본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뭐 어업을 해본다. 그렇죠. 만나는 거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 진짜 정확한 데이터라고. 호승님 그쪽에서 말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멀어서 안 들리는 거죠. 여기로 이거를 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멀리 계신 분은 가까이 오셔서. 이동형 마스크 하나. 마이크, 네네, 무슨 마이크 삽시다. 네, 무슨 마이크를 꼭 사야 되겠습니다. 이 유실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항상 쓰는 방법이 설문인데 그거 말고 선박에다가 CCTV를 달아가지고 배에 싣고 간 어구와 되가져오는 어구의 양을 시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걸 우리가 아이디어로 그냥 의논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인가 뭘 했더라고요. 선박에다가 그냥 그 CCTV 설치해 놓고 이걸 가지고 자원 관리를 하겠다라고 아예 보도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병행이 돼서 설문에 대한 검증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계속 설문만 해가지고서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우팝 보고서에 따르면 나우팝 하면서 우리가 길렛 61명 설문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난달 말에 한 12월 말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나우팝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16%가 넘어요. 유실률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길렛이 사용량이 제일 많고 그리고 불법 사용량도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유실률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우리나라 연구는 지금 켈시 이 연구보다는 더 신뢰할 만한 수준인데 우리 같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쌓여야죠. 쌓여야 이게 신뢰할 만한 자료가 나오는데 설문 이외에 그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CCTV를 달면 지금 소장님 조업량이라고 하셨는데 조업량은 훨씬 더 알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끌어올렸을 때 유실됐잖아요, 많이. 그랬을 때 그 CCTV를 보고 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업량 같은 경우는 조업량도 신고하게 돼 있죠. 얼마큼 잡았다는 게 국가 통계 데이터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유실된 신고하는 게 거를 그게 지난번에 내가 재작년에 발표 들었을 때는 그 대상 어종이 아닌 어종을 잡았을 때 그게 다 식별이 돼가지고 불법 그 조업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이제 해수부에서 보도자료 낸 것은 선상에 위에다가 그냥 CCTV를 하나 달아가지고 선상에서 사람들 작업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면은 유실된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배에다가 어구를 싣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그 어구의 양을 이 카메라가 관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양이 이 대략 어떤 양을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피가 네,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관찰을 하면 되니까요. 부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 그게 예방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시범적으로 몇 개 달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유실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카메라 영상 분석 같은 걸 하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가지 걸리는 것도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능할지 이런 또 궁금증이 있네요. 아니 그게 소형 선박 같이 모든 선박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 연구도 보면은 15명이잖아요. 인터뷰한 게. 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15척, 20척 이렇게 달아서 해도 유의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아니, 많이 다르면 좋겠지만 네네. 그래도 무작정 그냥 설문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뭐 인센티브만 줘가지고 사람들을 뭐 돼가지고 오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 말고 보완적인 조치가 분명히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늘 하나는 컵시에 폐허구에 대한 논의를 하러 가잖아요. 3일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할 텐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의 노력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이메일이 왔던데 무슨 자기들 툴킷 뭐 이런 거 만드는데 한국 사례 넣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폐허구 문제 이렇게 논문 나올 때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육상기인이 80%고 해상기인 20%라는 게 워낙 그 미스처럼 쓰이는데 사실 폐허구는 이렇게 자만 같은 경우는 워낙 특히나 근해업 원양이나 근해업들은 단위가 커서 그 양을 더 추정을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낸다면 해상기인도 정말 큰 문제고 많은 양이다라는 걸 더 인식을 좀 개선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도 육상기인은 80이고 해상기인이 20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해서 이런 데이터가 많이 보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 논문 자체에서는 이제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뭐 양은 적더라도 폐허구 자체는 굉장히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뭐 영향, 부정적인 뭐 그런 것들 쭉 예시로 들면서 뭐 밀종 이종 이렇게 그러네요. 먹고 죽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도
이제 크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80대 20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게를 생각하면 또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많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부표 같은 건 또 제외했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더 이제 폭을 넓히고 해상도를 높여서 이런 조사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건 아마 우리 FAO 보고서 나오는 거에 기반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보완할 만한 걸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치기 전에 아까 그 PPT에 롱라인 그림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가 지금 롱라인이 아니고 쟤는 핫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네. 예, 문어단지 그래서, 같아요. 예, 단순으로. 롱라인은 그냥 저 구글에 롱라인 피싱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준학이라고 낚시를 이렇게 줄줄 많이 달아놓는. 오징어 잡는 거. 바늘이 엄청 많아요. 예, 밑으로 그냥 배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여기 그림 나오죠? 이미지. 오징어 그렇게 잡지 않나? 네, 이미지 그냥 하나. 오징어. 제주도에 가면 오징어 많이 잡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상어하고 막 그 거북이하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저런 이제 하여튼 약간 대형 어종 뭐 내지는 멸종위기종 이런 거에 대한 준학의 영향도 큰 것 같고, 여기서 바이트 오프 물고 가버리는 거,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러면 우리가 생산도 못하면서 그 생물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어떤 논의 사항인가 봐요. 그 저기에서의 롱라인은 그 낚싯줄하고 똑같지만 굵기가 굵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다는 낚시 바늘도 굉장히 튼튼하고 크고, 그리고, 예, 그런 거라서 저런 이제 큰 생물들한테 직접 영향을 주죠. 지난주 네. 설문할 때는 거북이를 망에서 트랩에서 꺼내주도록 제가 그 올렸었잖아요. 나가게끔 하는 탈출장치. 탈출장치가 있었는데 얘는 답이 없네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대책이 있습니다. 롱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보면은 그 낚시 바늘의 그 미늘 부분 있죠. 미늘의 그 방향을 방향 같은 거. 조금 다르게 그 제작을 하면 걸린 다음에도 뭐 바다거북 같은 게 탈출할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논의도 있었던 적이 있었죠. 고기는 안 빠지고 바다고기만 빠질 수가 있나요? 고기는 걸리고 바다거북은 빠지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니 미늘이 보면은 전원이 꺼진 거예요. 미늘을 보면은 그 한 번 걸린 다음에 데스크탑에 빠질 때 못 빠지게 하는 그런 바늘이 있거든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네, 질문 아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컴퓨터 환경이 안 좋은 관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는 3월 7일이고요. 노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긴 보고서인데, 네, 보고서 받으시면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